예,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박경석입니다. 제가 사실 그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전문성이랄까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여하튼 그 임무를 맡아서 준비를 했고, 또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두 달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성의 있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인문학의 가치와 사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했고요. 요 그 하나의 그 발전 방향 또는 해결 방안으로서 사람 중심의 인문학 생태계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해 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텐데요. 이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1956년 오타가 있네요. 1956년에 등장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밀접히 이제 다가왔고 대중들의 이제 시야에까지 이제 들어오는 이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엘리트들의 도구에서 벗어나서 이 보편적으로 가용한 그런 기술로 이제 진화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새로운 것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이제 스트레스를 주기 마련이죠. 그리고 낯설고 또 이제 두렵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듯이 이 시대의 흐름은 이제 외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이 이런 그 도전에 어떻게 이제 적응을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제 걱정은 과연 앞으로 이 AI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 인류 사회가 과연 유토피아가 될 것이냐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로까지 귀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인간의 선의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는다면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유토피아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인문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문학이란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 있는데 요거는 앞에서 임동훈 스님께서 이제 너무나 전문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하튼 그 인문학은 이제 어떤 인간 본연의 특징이랄까 인간 본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한 그 좀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이제 관심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인본의 문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특히 이 동아시아에서는 육아에서 이런 어떤 인문주의적 지향을 굉장히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자가 말씀하신 군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인간의 선한 의지로서 이 세상이 또 이 우주가 이 자연이 본래의 그 본래의 그 성격대로 본래의 가진 그 운영 원리가 이제 잘 이렇게 운영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상정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회와 자연과 우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어, 본질적인 관심 이것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이제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AI 시대 인문학이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인문학의 본령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하신 임동훈 쌤하고도 요지는 이제 많이 그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 시기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나 교양이었고, 이게 매우 통합적이었습니다. 통합적이라는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 시대나 이제 동양에서도 이제 특히 동양에서는 사대부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지배 계층으로서 자기 역할을 했던 것이고, 인문학은 바로 또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학문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고, 그 학문의 뿌리와 기둥은 바로 오늘날의 인문학이 담당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 이후에 계몽주의 이가 이제 지나가면서 근대 방식의 인문학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문과 학문으로 성립이 되면서 매우 세분화되고 또 이제 분절화되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이 분절화된 인문학이 AI 시대에 이르러서 큰 충격을 이제 체감을 하고 있다, 또 위기에 직면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현실은 AI의 영향력이 경제 구조를 넘어서 인간 경험과 사고의 구조 자체를 다시 형성한 이런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도 오랫동안 인간 고유의 정신 능력으로 여겼고, 또 문학, 역사, 철학의 근간이었지만, 오늘날 이제 생성형 AI는 고도로 복잡한 언어 생산을 수행해냅니다. 이는 단순한 도구의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언어의 유일한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AI는 새로운 언어의 주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며 기억의 외주화, 지식의 선별, 판단의 형성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이해, 창조, 판단과 같은 핵심적 인간 능력이 알고리즘의 논리와 뒤섞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문학은 사실 AI가 인문학을 대체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문학이 AI에 의해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타났는데, AI가 순식간에 이제 문헌을 검색하고 텍스트를 요약하고 글쓰기 스타일을 모방하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고도로 정형화되고 절차처럼 수행되던 인문학의 실천들이 독점주의를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에서 이러한 위기는 인문학을 위협으로 몰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제 인문학으로 하여금 자기 성찰을 이제 촉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정된 패러다임과 어떤 진보한 담론을 반복하는 이러한 이제 정량화되는 이런 결과만을 생산하는 학문적 공동화 현상은 AI가 그 과정을 손쉽게 복제하면서 그것이 이미 인문학의 본령이 아님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문학의 자기 성찰을 촉구하는 이러한 측면에 대응하면서 우리는 이제 정말 인간을 연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익숙한 담론 체계를 되풀이해서 읊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인문학 유기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앞서 얘기했던 인문학이 본래 가지고 있던 본연의 가치, 이 통합적이고 어떤 인간 본연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어떤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관심을 추구하고 하는 이러한 경향성, 인문학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이런 경향성을 회복하는, 인문학의 본령을 회복하는 이러한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문학의 본령은 인문학이 인간 자신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인문학이 판단과 성찰, 자기 창출의 능력을 회복한다면 AI는 위협이 아니라 인문학을 본연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이제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AI 시대에 인문학과 과학기술 또는 이과와 문과의 어떤 융합의 문제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 본령을 회복하고 또 그 AI 시대의 대체 불가능함을 증명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이러한 문제고, 그래서 AI 시대 인문학의 사명은 무엇이고 또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근대 인문학이 가진 분절성, 이것을 또 이것으로 인한 어떤 취약성, 이런 것을 최대한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많이 거론되듯이 뭐 문과나 이과의 협력 또는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융합, 앞에서 말씀드린 인문학 내의 통합성의 강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잠시 찾아봤는데, 이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관계는 이제 과학기술이 인문학을 돕는 이런 측면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대개 이제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측면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인문학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도구로서 디지털을 또는 AI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 이런 뭐 유미디어나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인문학의 새로운 방향, 발전에 이렇게 적용하는 이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반대의 이제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즉 인문학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제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말하자면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의 진정한 측면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미래에 이런 방향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을 예측해 볼 만한 능력은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간에 물론 이게 제가 뭐 잘 아는 일은 아니고 또 그냥 사례를 찾아본 것인데, 물론 이것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 기술을 이제 문학이 지원하는 이러한 케이스가 있고, 또 감정 알고리즘의 구축을 심리학이나 미학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뭐 서사의학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이야기는 AI 시대의 인문학이 사회 안정, 특히 이제 불균형의 해소,
에 이제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AI 기술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문학의 어떤 길을 이제 모색한다라고 하는 문제와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어떤 이제 사명을 수행해야 할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뭐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오늘 오전에 발표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제 이 AI 시대가 이 과학기술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어떤 인문사회과학의 이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약화되지 않고 더욱더 이제 부각이 된다. 더 두드러지고 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양상을 뭐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이제 기술윤리 체계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AI 기술이 이제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일련의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윤리 체제로는 AI 시대의 어떤 윤리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뭐 제가 여기에 적어 놓은 것으로도는 이제 이미 이제 거론된 사실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른바 트롤리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의 문제나, 이거는 이제 누구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문제죠. 그다음에 생성형 AI가 유발한 저작권의 분쟁 문제나, 또는 알고리즘 편향에 의한 사회적 차별, 뭐 스마트 의료 윤리 문제 등등을 우리가 사례로서 거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 고유의 정신 영역을 수호하는 방향, 그러니까 지능 지수 말고 감성 지수나 문화 지수에서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서의 이것을 우위를 이렇게 점하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 자체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도 뭐 감성이나 문화라고 하는 측면도 사실 언제 이제 영원히 뭐 언제 사실 인공지능이 이제 따라잡을 수 있을지, 사실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역시 이제 이 감성적 문화적 능력은 인지 영역에서 인간이 가진 매우 이제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지키는 것 자체가 AI 시대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 흔히 이제 거론되듯이 AI가 유발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사회적 불균형에 대응하는 어떤 천병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량 실업의 문제나 여러 사회적 불균형, 단층에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나오지만, 2030년까지 전 세계 3억 7,500만 개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런 것을 일단 하나의 근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인간과 AI가 좋아하는 이런 생태계의 구축에도 인문학이 일정한 성과를, 일정한 기여를 이바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AI 시대 이제 인문학이 다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지만, 역시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은 교육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AI의 영향력이 인간 경험과 사고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AI가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순식간에 텍스트를 생성하며 수학 난제를 풀 수 있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AI 교육의 핵심 가치는 AI가 할 수 없는 어떤 비판적인 사고나 공감 능력, 그다음에 가치 판단력 등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영역도 사실 언제 AI에 의해 따라잡힐지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역시 우리가 가깝게 볼 때 인문학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AI 시대 인문학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유념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전통 방식의 인문학 교육, 교양 교육,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육의 정통성을 지키는 상황에서의 혁신,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 새롭고 또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인문학의 그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훈련을 하게 되는 이러한 소양, 이러한 부분들은 꼭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을 통해서 교육의 경계를 확장하지만 또 기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심층적 이해, 비판적 사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면서 또 동시에 그 기초 지식을 단단하게 습득하는 훈련과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고 또 암기하고 또 연습하고 하는 이러한 지식의 축적 과정은 사실 특히 성장기에 인간의 뇌가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AI 시대가 되어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질문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와 둘째가 상반되는데, 이런 상반되는 측면의 교육 원칙이랄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질문을 해도 생성형 AI를 통해서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답변의 힘보다 질문의 힘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생각이 들어서, AI에 똑똑하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입력 문장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설계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적인 역량 중 하나로 이렇게 손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이나 대학 교육에서 이 질문하는 훈련이 매우 미흡한 것은 매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에서 교육 전반에 어떤 질문하는 힘을 기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중요하고, 인문학적 교양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첫 발을 디딜 수 있을 것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에서 상반되는 두 측면을 균형감 있게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제 제가 이제 드린 말씀 이제 전반에 걸쳐서 어떤 AI 시대의 인문학의 가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에 인문학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또 유지할 필요 이것은 절실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는 사실 무엇보다도 인문학 연구자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지만 대학이나 대학원이 활성화되고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인문학 전공 교양 교육도 활기를 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인문학적 소양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문학의 생태계를 또 그 활력을 유지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평소에 생각하는 바를 잠깐 이제 덧붙였는데요. 이것은 저도 이제 그 공부를 시작한 이래로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도움이 저한테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국가가 인문학자들을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많은 경험이 있죠. 그 생애 주기별로 이제 거의 다 이렇게 해보고. 그런데 역시 가장 효과가 있는 거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HK 사업도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낭비적인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 더 훨씬 이제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종종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이렇게 건의도 하고 말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하튼 특히 이제 이제 국가에서 그 말하자면 연구비 지원하는 재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정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정년에 보장하는 이 시스템에 넣어 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AI 시대에 이제 적합한 인문학 거기서 이제 가장 가까운 방식의 그런 연구 작업이나 어떤 연구 성과 이런 것들을 내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해서 짧은 생각에 한 말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경숙 교수님 감사합니다. AI 시대의 인문학의 가치와 사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그 언급하신 그런 내용들이야말로 그 대체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인문학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의 이 가치를 인정한다면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문학 생태계를 다시 복원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